세계사적인 차원에서 현대 시점을 어떻게 규정해 볼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을 세계사 차원에서의 현대사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한 일종의 실론적인 그런 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구성은 이런 식으로 일단 짜봤습니다. 사실 1번과 2번이 둘 다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1번에서는 러시아 혁명의 평가의 위상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지만 러시아 혁명을 과거처럼 일국사적인 시각이 아니라 글로벌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 위상, 러시아 혁명 의미의 위상 제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서론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 위상 제고가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냐면 바로 이 현대사의 시점, 즉 기점으로 러시아 혁명을 위치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두 번째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사 개념을 소개해드리면서 러시아 혁명을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현대 시점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에서는 그래서 그간 왜 러시아 혁명이 이렇게 러시아 혁명의 의미가 쇠퇴해 왔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러시아 혁명 해석사가 어떻게 되었고, 그 해석사가 과거에는 이제 일국사 중심의 해석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이제 쭉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사실상 본론인데요. 러시아 혁명을 글로벌한 시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이제 실론적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네. 러시아 혁명의 위상 변화. 일단 저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현대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주장하는 바는 아니고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어떤 곳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러시아 혁명은 현대사의 시작이고 그 근거로는 뭐 이를테면 부르주아 지배 시대의 종식, 소비에트형 국가의 탄생, 제국주의 탈피와 전 세계 민족의 전반적 발전, 뭐 이런 류의 근거를 들어서 러시아 혁명이 현대사의 시작이라고 봤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죠. 그것은 이제 과거 소련이 존재할 때 소련 학술원의 공식 세계사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사 제8권의 모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하게 제2세계 모든 국가들에 이제 번역이 돼서 사실상 교재로 쓰였던 그런 책이죠. 그렇지만 이런 평가는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뭐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듯이요. 2017년에 러시아 혁명의 100주년 기념해서 러시아 혁명에 대한 재평가 시도가 러시아 학계뿐만 아니라 서양 학계에 다 있었는데, 러시아 학계 스스로도 현대사의 기점 취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양 학계에서도 매우 겸손하게 러시아 혁명의 의의를 평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가 발표문에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같은 위상 추락, 러시아 혁명의 위상 추락의 원인은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거겠죠. 그러니까 소련의 해체와 그리고 역사의 종언으로 대별되는 이제 정시 현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맥락으로 기능한 것이 이제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못지않게 러시아 혁명 연구를 지금까지 이제 학자들이 해왔던 연구의 경향과 해석사가 러시아 혁명 의미 쇠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연구의 해석사가 어땠느냐?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국 틀내의 사건으로만,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의 사건으로만 러시아 혁명을 이제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러시아 내부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출현하고 적용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만 이제 연구들은 집중을 했었고요. 이것은 러시아 혁명을 긍정적으로 보던 부정적으로 보던, 뭐 이것을 영웅담으로 보던 아는 비극으로 보던 좌우파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러시아 내부에서의 사건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출현 적용 변형만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혁명의 결과였던 소련 체제가 러시아 일국에서 사라지니까 자연히 그 의미는 쇠퇴하게 됐습니다. 일국적인 사건으로 봤는데 그 나라에서 그 체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혁명의 의평가라는 걸 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특히 소련 체제가 없어진 현실에서는 더더욱이 어려워졌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본 발표문은 러시아 혁명을 일국이 아니라 당대 글로벌한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혁명의 의의가 제고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고요. 그 의의가 어디까지 제고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역사학대의 주제인 대주제인 현대사의 기점 설정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발표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는요, 기본적으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에 다 집중이 돼 있었어요. 봉기가 정당하냐? 그리고 체제 이행할 때 폭력적이었느냐, 민주적이었느냐? 개그 해방 담론을 진짜 실천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독재에 불과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이었는데 가만히 보시면 다 이게 러시아 국내적인 상황과 내부의 문제에 집중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차원, 혁명이 발생할 때 국제적인 맥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혁명 주역들이 러시아 내부가 아니라 세계 체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당시에요. 그리고 혁명이 궁극적으로 파생한 국제 변동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러시아 혁명을 다시 바라보고 러시아 혁명의 의의를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현대사의 기점으로서 위상을 세워본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론에선 그렇다면 이제 현대사의 개념이 어떻길래 이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을 이 현대사라는 시대 구분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잠깐 이론적으로 탐구했던 장이 이제 2장이고요. 이 현대사라는 용어는 19세기 초에 이미 등장을 했어요. 연구에 이미 등장을 했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의미하고는 전혀 달랐고요. 현재 우리가 이제 어렴풋하게 동의는 다 하진 않습니다만 현대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1964년에 영국의 사실 이 사람이 중세사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년에 동시대사를 썼던 건데요. 베러클로프라고 하는 중세사가가 현대사 입문이라는 책을 썼을 때 사실상 이제 이 컨템포러리 히스토리라는 게 하나의 분과로 독립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시대 개념으로 근대화는 다른 시대 개념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뭐 잘 알려진 것처럼 2차 대전 이후를 현대사의 기점으로 설정했고요. 현대사의 특징을 뭐 여러 가지 들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소의 이데올로기 경쟁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 문명의 쇠퇴, 1, 2차 대전을 거친 후에 유럽 문명의 쇠퇴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엄청난 이설들의 도전에 이제 시달리게 됐고요. 방금 그 부분은 이제 그 어떤 시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특징이 무엇일 것이냐,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민족사 단위로 내려가면은 더더욱이 이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독일은 서독 같은 경우는 나치를 이제 현대사의 시점으로 봤다든지,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봤다든지, 또는 이제 피식민지 국가들은 해방 이후를 현대사로 봤다든지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한 이설들이 시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적인 정의는 상대적으로 덜 시달렸는데요. 이론적인 정의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제도, 체제, 현상 등이 성립된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일컫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베러클레프가 보기에는 당시에는 이게 냉전입니다. 현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냉전이 시작된 시점이 현대사였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현대사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현재의 가장 중요한, 현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나 현상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의 시작점으로부터 현대사를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론적인 정의였고요. 이 부분은 많이들 도전받지 않았고요. 지금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60년에 나왔던 이제 새로운 현대사학보라는 잡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가장 최고의 메이저 저널이 되죠. 곧. 이 저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러클로프와 현대사학보의 정의를 따르면 현재의 가장 중요한 또는 현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건, 제도, 현상의 기점이 이제 현대사의 시작인 것이고요. 그렇게 보자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를 규정할 때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를 구성하는 사건, 제도, 현상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아까 베러클레프 시대에는 그게 냉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무엇이냐라는 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세계사 개설서들을 쫓아서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글로벌화와 그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 내지는 체제가 아닐까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이제 이 사람의 정의를 따라가자면 요 현상 내지는 체제가 시작된 시점
현대사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즉 글로벌화와 그에 대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가 라는 것이죠. 글로벌화는 사실은 이제 최근 학계에서는 거의 합의가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1890년대부터 이제 주로 본격적으로 뭐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설도 뭐 있습니다만 뭐 잘 알려진 자크르포프 같은 학자가 19세기 중엽까지를 중세라고 보듯이 19세기 중엽까지는 여전히 세계 체제와는 관련 없이 외딴 아이솔레이트돼서 움직이고 있는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890년대를 최근의 학자들이 이제 첫 번째 글로벌리제이션의 웨이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은 당시부터 바로 시작되긴 했지만 초기의 저항은 사실상 직물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국주의라는 것을 중층적인 어떤 자본화와 관련을 짓지 않고 그냥 정치 지배의 일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국 침탈을 당한 사람들이 그 지배자인 제국에 대한 저항만 한다든지 또는 부족 수준에서의 산발적인 저항이 있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제국, 자기를 지배하는 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제국을 불러들이는데 별로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순수하게 정치 지배로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국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 지배가 아니라 이제 자본의 세계화와 더불어 중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엄청난 변동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이 글로벌리제이션의 중층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저항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언제냐? 라는 것이 이제 저의 물음이고 바로 이 글로벌리제이션과 그에 대한 체계적인 세계사적 차원의 저항이라는 것이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러시아 혁명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지금까지 위상이 추락해 왔다 그랬는데 왜 위상이 추락해 왔는지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해석이 일국사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당시에는 다 이게 세계사적 사건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었어요. 혁명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이게 러시아 내부만의 사건이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혁명사 서술이 된과 동시에 일국사적 사건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거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트로츠키 같은 국제주의자가 쓴 러시아 혁명사가 전형적인 러시아 일국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트로츠키 것을 대본으로 해서 썼던 이 버트람 울프의 책, 혁명을 만든 3인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였고, 역시 이 책을 대본으로 해놨던 우리나라의 러시아 혁명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던. 그리고 체인벌린이 썼던 미국의 저널리스트였습니다만 역시 초기의 러시아 혁명 서술사부터 러시아 혁명은 일국사로 갇히게 되고요. 냉전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는데 연구가 냉전 이후의 연구는 냉전이란 맥락 때문에 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혁명이 정당하냐 안 하느냐, 혁명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대체로 보수적이었던 냉전의 전사라고 불렸던 사람들, 미국 동부에 모여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혁명 주역이었던 이 볼셰비키의 야망술책, 뭐 언쟁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역시 관련 있었던 전기 작가들은 이 사람들을 만든 문화적 배경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두 이 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이 전부 러시아적인 것이고, 심지어는 이념도 마르크스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로벌한 것이었습니다만 러시아적 변형의 마르크스주의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동시대에 있었던 서양에, 지금 제가 발표문에는 구자파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만 다 통칭하기 위해서 구자파를 썼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자파 등장하기 전에 좌파, 그리고 소련의 시각은 혁명 주역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앞에 말한 냉전의 전사들과는 달리요. 하지만 혁명을 역시 러시아적인 테두리에서 보는 데에서는 같았어요. 평가의 여부하고는 다르게요. 신자파는 혁명의 주역을 엘리트에서 노동자들로 옮겨놓고 사회사적인 접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회경제적 현실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러시아 혁명의 이제 근원을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앞서 말씀드린 냉전의 전사들과는 사뭇 다른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틀은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사회경제적 현실과 노동자의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적인 후진성에서 온다 라는 부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러시아 내부의 후진성이 노동계급의 액티비즘을 만들었고, 그 노동계급의 혁명이 정당하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대에 있었던 근대화론자들, 우리나라에는 이제 특히 베링턴 무어 때문에 많이 알려졌던 이 사람들의 논의도 다만 정당성 논란에서는 벗어나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러시아적인 후진성, 산업구조와 정치 문화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글로벌 차원에서 설명하는 시도는 존재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 해체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경향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대별되는데 이 네 가지가 무슨 전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저의 시각에서 보자면 글로벌한 어떤 시각에서 러시아 혁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보수의 흐름의 부활은 아까 50년대 냉전 전사들과 거의 같은 한계를 갖고 있었고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이 이제 언어로의 전환 또는 문화로의 전환을 불렸던 문화사적인 연구, 흥미롭게도 러시아 공적 영역의 담론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러시아 혁명에 대한 전 세계 수많은 담론이 있는데 그 차원에는 건드리지 않았고요. 지방사회연구가 활성화돼서 굉장한 성과를 냈습니다만 그 러시아의 지방이라는 것이 세계 자본주의에 포섭됐던 지방이었다는 식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그냥 러시아 국민경제 일부예요. 러시아의 국민경제 일부로서 그 국민경제가 너무 어려웠고 그 어려웠던 부분 때문에 혁명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것이다라는 논리적에서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구소련 소속 국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민족사 서술을 하면서 굉장히 반러시아적인 서술들을 시작하는데 역으로 그런 서술이 러시아 본국의 민족사를 자극하게 되면서 러시아 혁명사는 더 러시아 민족사가 됐다. 러시아 내부의 서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러시아 혁명을 그러면 어떻게 글로벌한 시각에서 다시 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아직 지금 이제 제가 실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본격적인 뭐 일단 사회사적인 작업이나 이런 것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나름의 이제 지성사적인 영역에서 러시아 혁명을 글로벌한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역시 레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혁명의 주역이었던 이 레닌이 1899년에 발표했던 이 책,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레닌의 첫 번째 주저죠. 네. 이 책은 레닌이 정통 역사 유물론자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일국적인 시각의 책입니다. 제목부터 딱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내부에서 자본주의 발전이니까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달 과정을 레닌은 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 정도로 발달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로서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이게 발달이 전제돼야 역사 유물론상에 이 사회주의 혁명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달이 안 됐다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이 멀다라는 의미니까요. 상대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펼쳤던 거고요. 자연스럽게 러시아 후진성에 대한 자각은 강하게 있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발전해 있다라는 차원이니까요. 물론 서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후진적이지만 러시아도 충분히 자본주의 발달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자연스럽게 국제주의적인 또는 글로벌한 인식은 이 책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물론자, 일국적 시각의 정통 유물론자의 시각만 드러나게 되고요. 5년 혁명 과정에서 이 관점은 그대로 재확인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5년 혁명에서 이제 국제주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두 사람, 트로츠키는 잘 알려져 있고 파르부스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 두 사람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둘에 대해서 레닌은 다 냉소를 퍼붓습니다. 장고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요. 그랬다가 5년 혁명이 실패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후진성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러시아는 아직 자본주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회주의 혁명이 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 좌절에 빠졌다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이제 1차 대전 발발 이후의 상황이었는데요. 1차 대전 발발 이후에 비로소 아까 자신이 비아냥거렸던 글로벌한 시각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 레닌만의 역사인물론을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레닌의 역사인물론이 어떻게 재구성이 되느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음의 셋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역사인물론이 재구성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제 논문의 가장 오리지널리티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주의 혁명, 즉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멀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레닌은요. 빠르게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부르주아혁명도 실패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대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이걸 꼭 실천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두 가지를 믹스시키는데 러시아적인 후진성과 사회주의 혁명을 어떻게든지 믹스시켜야 돼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반대말인 거죠. 역사 인물론상으로 보면요. 후진적이면 이게 벌어질 수 없는 겁니다. 후진적인데도 벌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끌어들이는 거죠. 당대 국제 질서인 제국주의라는 걸 끌어들입니다. 즉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끌어들였느냐? 네. 이 책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유명한 책에서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게 되는데, 일단 마르크스주의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은 단순한 정치 변동은 아닙니다. 반드시 생산 양식 변화에 기초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인물론자이기 때문에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죠. 근데 제국주의라는 현상은 외관상으로 보면 그냥 정치적인 현상이고 또는 기껏해야 착취 규제에 불과해요. 제국주의라는 그 자체로 생산 양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국주의 때문에 뭔가가 변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인물론자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렇게 해결한 거죠. 제국주의를 정치 지배 양식이나 착취 규제로 본 게 아니라 자본주의 단계로, 즉 생산 양식의 단계 중 하나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러니까 혁명을 바라는 러시아가 이 제국주의 단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국주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정치적인 지배 양식으로 보면 러시아는 열강이지 않습니까? 제국주의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렇지만 레닌이 보기에 러시아는 열강이 아니라 자본의 수출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국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책에서 러시아를 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아시아와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서방 글로벌 금융자본이 친 그물의 일부이고 거기에 고리 역할을 하는 나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면 이 고리가 단절되는 것이다. 즉 이 고리, 금융자본이 친 이 제국주의라는 거는 자본주의 최후 단계 아닙니까? 자본주의 최후 단계를 무너뜨리는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일국적인 차원으로만 봤으면 러시아 혁명이 후진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얼토당토하는 혁명일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자본으로 엮여진 제국주의를 최후의 단계로 봤기 때문에, 생산 양식 단계에서 그 양식을 깨는 혁명의 시작이죠. 시작은 사회주의 혁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레닌의 논리에서 이런 반제국주의 혁명은 당연히 반자본주의 혁명이고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니까.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거는 반제국주의 혁명이 곧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거죠. 그 나라, 그 일국의 발전 정도하고는 상관없이 제국주의 그물 속에서 벌어진 혁명은 그 자체로 사회주의 혁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니까 갑자기 동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특히 식민지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레닌만이 유일하게 당시 마르크스주의자 중에 민족자결주의를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기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런 나라들은 후진적인 지역이고 역사 유물론상에서는 아직도 한참 추가적인 발전을 기다려야 되는 나라죠. 달리 말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요원한 나라입니다. 후진성으로 그냥 점철되는. 레닌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도 후진적이고 제국주의의 고리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는 혁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에서의 혁명도 식민지 자체 내부에서의 발전 과정과는 상관없이 반제국주의적인 혁명이라면 곧 사회주의 혁명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족자결주의를 지지하게 되고요.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17년 10월 혁명이 가능했습니다. 17년 10월 혁명은 일국사적으로만 본다면 불가능한 혁명이었을 텐데요. 글로벌한 시각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혁명을 반제국주의 혁명의 시발점으로 삼으려고 의도했던 것이죠. 세계혁명의 진원지로 가려고 했던 거고, 이거를 17년 12월 브레스트-리토프스 조약부터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따라서 전 세계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기를, 뭐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제국주의 혁명이면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기대했다가 잘 안 돼요. 네. 독일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제 너무나도 강한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국가 수호 전략으로 잠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레닌의 이런 전환을 다시 불지펴 놓은 것이 이제 뭐 우리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19년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었던 반식민지 운동들 때문이었습니다. 19년에 벌어진 반식민지 운동들을 보면서 레닌은 다시 세계혁명에 대한 호소를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혁명성이 떨어지게 됐던 유럽보다는 이제 식민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기대를 하게 되고요. 세계혁명의 어떤 주요 요소로서 그것이 드러났던 것이 유명한 제2차 코민테른 대회였고, 2차 코민테른 대회는 결국 반식민주의가 핵심적인 의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식민지 민중이라는 게 후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화된 자본에 대한 저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비로소 제국주의라는 것이 체계적인 저항, 즉 자본의 세계화라는 걸 이해한 상태, 자본의 중충적인 지배라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체계적 저항이 시작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을 이래서 결집시킨 거고요. 네.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문제로 봤을 때 러시아 혁명은 이를 성립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현대사의 기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그렇지만 현대사의 과정이 단순하지 않아서 30년대 오타키 체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흐름을 아예 뒤집어 놨던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 45년 이후에 미국 중심주의적인 전후 세계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화와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구도를 복귀시켜 놨습니다. 복귀시켜 놓고 그 과정에서 결속력도 약화되고 소련마저 해체됐지만 이 구도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 구도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사건이 던진 메시지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은 현대사의 기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 19세기가 제국의 시대였다면 20세기는 그 비식민화, 디콜로나이제이션의 시대였습니다. 홉스봄은 장기 19세기의 끝자락을 제국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유럽의 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은 대항해 시대 이래 긴 역사를 지녔지만 19세기 막바지에 이르자 정치적, 제도적 식민지를 만들어 영역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이를 제국주의 혹은 1890년대에 시작된 글로벌화의 첫 번째 물결이라고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제 생각에 식민화는 이미 비식민화의 방향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지배와 수탈을 위해서 여러 식민지에서 개발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교육의 보급은 민족의식의 자각으로 이어졌고 제1차 세계대전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차 대전은 노동자, 농민은 물론 식민지, 인민까지 동원한 총력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각성된 민족의식은 그 19년 이후에 민족운동의 분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 러시아 혁명과 코민테른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지원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홉스봄은 1차 세계대전에서 단기 20세기가 시작된다고 보았는데요. 단기 20세기는 냉전의 시대였지만 그 비식민화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발표문은 러시아 혁명을 러시아 내부의 사회주의 체제 건설 과정과 결과라는 일국사적 틀에서 보다는 당대 세계의 글로벌화와 그에 대한 체계적 도전이라는 세계사적 지평에서 다시 바라보려 했습니다. 현대사의 시작을 논하려면 21세기 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체제나 제도는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세계인의 삶에 글로벌화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에서는 레닌이 지은 두 권의 책에 주목합니다. 이제 러자발이죠. 그러니까 일국 단위에서의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주의 이행, 즉 혁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달리 16년에 레닌이 지은 제국주의라는 책은 글로벌한 시각에서 쓰였습니다. 제국주의가 단순한 지배 예속 관계의 양태를 넘어서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 최후의 단계이며 일부 열강의 금융자본이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그들의 경제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인식은 5년 혁명나지 레닌이 가졌던 일국적 사고와는 전면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인식은 러시아와 같이 열강의 자본 수출처 기능을 하는 대상들, 즉 동유럽 제국 소속 민족들이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계기로 레닌은 당대의 자본주의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보며 막스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역사 유물론의 가르침을 일국적인 시각에서 적용하는 시대는 지났고 러시아는 세계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로서 이를 자르는 혁명을 수행한 것이지 그 내부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실현한 것은 아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이제 발표문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다음부터가 좀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러시아 혁명은 현대사의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국 혁명이 아닌 세계 혁명이어서 그렇다기보다 일국 혁명 모델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국주의론의 실천적 함의는 민족 자결, 민족 해방에 반자본주의 혁명에 버금가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발표자는 민족 자결주의 운동이 이미 글로벌한 수준에서 그물로 엮여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타격을 가하며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중요한 혁명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920, 30년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역사학에서는 식민지 주변부의 역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른바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과 일국사적 발전 단계론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은 아시다시피 일국사적 발전 단계론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함의는요, 숙명론에서 벗어나 가지고 반제국주의 민족혁명의 주체를 수립하고자 하는 정치적 어떤 노선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그 전 세계에서 보편이자 주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와 같은 20세기적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시킨 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과 코민테른이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이를 제국주의 전쟁은 그동안 역사 밖에 서 있던 이들을 세계사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그간 혁명의 주역이라 평가받던 유럽 프롤레타리아트의 역할을 견줄 수 있는 세계사적 행위자들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문제가 반드시 민족 문제는 아닌데요. 뭐 자본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코민테른의 주도하에 식민지 문제가 비로소 민족 문제로 전환되었고, 이로써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 문제와 식민지 문제 간의 구분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5년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채택된 반파시즘 인민전선 전술은 일국 혁명론을 더욱 강조해서 전후 국제 질서를 예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요, 세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민테른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셈입니다. 좀 이제 그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란 무엇일까요? 발표문에서는 글로벌화와 그에 대한 도전을 들었지만 자본주의의 세계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벌어진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막스주의자들이 예전과 달리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상부 구조는 유럽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예견과 달리네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상부 구조는 유럽적 국제 체제와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가 지시한 보편적 시간은 영토라는 공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식민화 과정을 통해 이러한 국제 체제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 20세기사 혹은 현대사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혁명이 일국적인 이유는 그 주체인 민중이 언어와 문화 등의 측면에서 국경을 넘어서기 어려운 존재라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러시아 혁명, 코민테른은 이러한 흐름에 물꼬를 트고 그것을 현실화시켰습니다. 미소 냉전 과정에서 식민지 주변부의 비식민화는 진전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모두 그 자결을 지향하는 주변부 민족들에게 초청을 받은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러시아 혁명의 현대사의 시점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